오늘부터 이제 유해 1기 진행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좀 한 다음에 진행을 좀 해볼게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넘어가고 일단 바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볼게요. 일단 최근에 세무사 2차 시험 특징을 보면 그 2016년 이후 2017년, 2018년 보면은 좀 이전이랑 좀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문항수가 진짜 많이 증가했어요. 2016년만 해더라도 15개였거든요. 15개? 15개?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뭐 회계학 1부는 시간은 남았어. 풀다가 그냥 뭐 여자친구도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해도 끝나고 뭐 하지 생각을 해도 시간이 진짜 남았어요. 2015년에는 이거보다 문항수가 더 적었다고요. 근데 2017년에 28문항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좀 많았었는데 2018년 되니까 33문항까지 제가 세봤는데 재무회계만 33문항이더라고요. 회계사 같은 경우엔 150점 만점에 보통 한 100개 정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리도 거의 따라가고 있는지 33문항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계산 과정이고 나발이고 답이 정확히 맞아야 돼요. 답 틀리면 땡이에요. 답이 맞아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요.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 맛보러 보면 너잘 본 줄 알았어 그러면 적어 와가지고 그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자기들끼리 답 맞춰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맞춰주면 거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고득점 한 친구들 보면. 그래서 원가랑은 좀 틀려. 원가는 부분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답안지를 잘 써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속 우리 이런 유형으로 출제된다면 답 맞추는 거 빼고는 뭐 답안지 작성 자세하게 쓰고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문항이 33개면 저도 해봐서 아는데 채점을 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33개면 답만 보고 딱 넘어가지 밑에 계산 과정 하나도 안 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답을 맞춰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이제 우리 유예 1기 때는 유예 1기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답안지에 상세한 풀이 과정 적는 것보다 일단 정확히 푸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답안지 작성은 뭐 퀴즈 볼 때도 얘기하고 유예 2기 때도 얘기할 거지만 1기 때 일단 우리 퀴즈 보고 그러면 답을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번에 유예 아니 2차 시험 봤을 때 기분 어땠어요? 기분 어땠습니까? 회계학 안 됐어. 어차피 원가를 못 풀어서 안 됐나? 이 대부분 특히 동사생 같은 경우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풀고 나오면 일단 잘 본 것 같다. 내가 많이 풀었으면 잘 본 것 같아요. 유예 때도 똑같아요. 일단 가서 동차 때보다는 많이 풀기 때문에 일단 풀면은 잘 봤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고 유예 때도 대부분 왜 그러냐면 답이 틀려서 그래 답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예 때는 문제 풀 때 답을 정확히 내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요거 얘기하고 싶었고 이 두 번째로 보면 단원별 연계 문제랑 중급회계 하 출제 비중이 최근 2년 사이에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원래 아시겠지만 2016년, 2015년만 되더라도 중급회계 상 뭐 2차 강의에서 동차 강의에서 중급회계 상 끝나면 애들이 쭉 빠진다고요. 그럼 해맑게 얘기를 하죠. 저는 중급회계 하는 안 하려고요. 안 나오겠죠. 뭐. 근데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현금흐름표 건설계약 플러스로 나오고 재고자산 오류수정 나오고 올해였죠 올해? 작년에는 벌써 이게 한 문제라잖아. 이게 한 문제. 자본 주당이익 주식선택권 복합금융상품.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2차 시험 날 유해 공부하던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카톡이 왔어. 시험 보는데 끝나고 점심시간에 선생님 그 유해 강의는 언제 열리나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무슨 유해 강의예요? 지금 유해생이신데 그랬더니 올해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거 보고 진짜 화났었는데 아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저도 원래 한 문제 한 단원이었잖아. 그 전까지만 해도 이때는 좀 예외적으로 두더라도 그래서 지금 계속 요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예측하면 안 돼, 진짜. 뭐가 나올지 몰라요. 다 나왔잖아, 지금 거의. 원래 중급회계 하는 안 나온다는 암묵적인 우리들끼리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유예 하시니까 단원을 제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2016년도에 우리, 여기 안 나왔지만, 2016년도에 2차 시험 뭐 나왔어요? 법인세 얘기 나왔다고요. 2차 시험,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법인세 얘기 몇 년 만에 나왔는지 알아요? 2016년에 법인세 얘기 나왔을 때? 11년 만에 나왔다고요. 11년 만에. 원래 법인세에게는 회계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안 냈다고요. 근데 2011년 만에 법인세 회계가 나왔다고요.
그때도 엄청났어요. 법인세에게 공부했던 사람들은 고득점이고 법인세에게 제낀 사람들은 그냥 다 떨어졌었죠. 유해생들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서 제끼시면 안 돼요. 그때 법인세에게 출제했던 분 저 문제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같이 밥 먹었었는데 법인세에게 왜 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냈대. 법인 세무사니까 법인세 잘하겠지 하면서 법인세 그냥 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추세를 분석하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다 하셔야 돼, 다. 특히 이번 유예 때는 포기하는 단어 없이 전범위 다 해야 돼. 왜냐면 봐봐,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실제로 이때 보면은 재고자산이 대부분이고 오류수정 한 문제 나왔었다고. 근데 애들이 시험 문제 받았을 때 오류수정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네 문제고 요게 한 문제였는데 요거에 온 정신을 뺏겨갖고 다 못 풀었다니까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오늘 사실 이거 문제 1번 이거 안 풀었을까봐 이거 한번 풀어보고 얘기도 좀 하고 답안지도 보고 앞으로 요 답안지를 기준으로 더 발전된 답안지를 만들자 이러려고 시험을 본 건데 대부분 제가 물어보면은 요거는 풀었다고. 근데 이거는 거의 안 풀었죠. 뭐 선생님처럼 이걸 푼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예생쯤 되면은 이거 일단 제끼고 요거 풀고 원가 갔다가 돌아온다고요. 근데 유예생들도 물어보고 그러면 공부 좀 합격 못한 친구들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아예 손도 못 댔더라고요.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이제 2차 재무회계 보면 이제 중급회계도 많이 나오고 단원별 연계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두 단원만 나온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보셔야 돼, 다. 우리 수익 기준서가 개정돼가지고 건설 계약 같은 경우에 기준서가 삭제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건설 계약은 그냥 강의 안 한다고요. 학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개 내지 세 개 학원이 건설 계약을 이제 강의 안 한다고요. 책에도 안 들어가 있는 학원도 있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기준서가 사라졌는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해야 돼. 우리는 몰라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 회계사라면 저도 건설 계약 안 했을 텐데 건설 계약도 할 거예요. 아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좀 아셔야 될 게 문제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 점점. 큰 사이즈 문제 적응력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 작년에 출제된 거 요거 보면 문제가 너무 길죠. 나 이거 혼자 워드로 치는데 이거 한 문제 치는데 1시간 반 걸렸다고요. 현타 오더라고요. 문제 치는데 1시간 반 걸리는데 근데 아셔야 될 게 요런 문제 사이즈가 크면은 그냥 제낀다고. 분명히 맞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큰 문제 적응력이 필요한데 사실 큰 문제 적응력이라는 게 딴 거 없어요. 각 계정별로 전체 프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으면 큰 문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내는 것 같지만 사실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옛날에도 복합금융 상품 나오고 주식 선택권 나오고 주당액 나오는 게 그냥 하나의 플로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유예 때는 계정별로 전체 플로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걸 좀 아시면 좋겠고 우리 이제 유예 시작됐는데 여기까지 이제 2차 세무회계 특징 받고 유예 시작됐는데 수업 방향을 보면 일단 1기는 기본적으로 전범위 기본 강의 같은 내용 정리할 겁니다. 저 유예 강의 이번 째로 네 번째인가 그런데 제가 항상 처음에 유예 강의 할 때 유예생들은 뭐가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어려운 거 찾아봐야지. 좀 더 어려운 거. 애들 지겹지 않을까? 늘 어려운 걸 막 저기 구석탱이 어려운 거 막 숫자 복잡하고 나도 푸는 거 막 풀고 그랬다고요. 그럼 표정이 안 좋아. 그럼 나는 이 유해 강의 시작하고 한 1, 2년 차 때만 해도 내가 잘 못 가르치나? 왜 표정이 안 좋지? 문제가 어려워서 흥미로울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냥 모른다는 걸. 잘 모르세요. 진짜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 유해 1기는 전범위 기본 같은 내용으로 각 주제별로 전체 플로우를 2차 문제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기본서 같은 내용 정리하고 문제는 2차 문제로 쭉 정리한다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해 1기는 전범위를 다 하는 게 중요하지 어려운 문제 같은 거는 안 풀어도 돼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풀 거지만. 그래서 전범위를 좀 다 볼 거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유해 2가 되면은 이때 단원별 연계 문제 풀 거예요. 물론 교재에도 단원별 연계 문제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단원별 연계 문제는 유해 2기 때 풀 거예요. 유해 1기 때 단원별 연계 문제를 풀면 그냥 서로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저걸 왜 할까 모르겠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 막 이렇게 서로 불만만 쌓이니까 단원별 연계 문제는 유해 2기 때 할 거고 심화 주제 풀이 같은 경우에도 유해 2기 때 할 거예요. 심화 주제라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는 어려운 거 다 건너뛰나요? 그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주제들 있잖아요.
정말 나올까 말까 하는 주제들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채무 상품인데 FV OCI야. 평가도 해. 손실충당금도 있어. 그 법인세 매개. 이런 것들은 유예 2기 때 타픽별로 할 거예요. 그래서 유예 2기 때는 단원별 연계 문제, 그래서 이번에는 유예 2기 때 범위 진도를 이렇게 뭐 하루는 재고자산, 하루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좀 묶어서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런 다음에 심화 주제 풀이를 할 건데 유예 2기 때는 강평 때 이런 특수 주제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강평을 할 거예요. 그렇죠? 유예 2기니까 그래도 실력이 좀 늘어야 되니까 이런 어려운 얘기도 충분히 주제를 얘기할 거예요. 유예 2기. 3기가 문제인데 3기 때는 실제 시험 연습할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안 내고요. 실제로 이 보면은 유예생들이 가장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유예 3기쯤 됐는데 모의고사 봤는데 회계학 60점 만점에 20점 나오면 그냥 모든 걸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시험처럼 작년에는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게 냈었는데 실제 시험처럼 내려고 좀 노력을 더 많이 할 거고 강평 때는 전범위 내용 마지막으로 리뷰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유예 3기 때 아주 어려운 문제 풀고 아주 어려운 문제 풀이하고 끝나는데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오히려 강평 때 그 진도까지 나왔던 전체 내용을 한번 쭉 빠르게 최종 리뷰해주면서 요건 알아야 돼, 요건 몰라도 돼, 요건 알아야 돼, 요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 그런 거 정리해주는 게 훨씬 반응이 좋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예 1기 기본적인 내용, 2기 때 심화 주제랑 연계 주제, 3번에 실제 시험이랑 최종 전체 전범위 리뷰 요렇게 진행될 거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유예 2기 때는 스터디도 좀 할 생각이에요. 하도 이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유예 2기 때는 이제 저도 강경태 선생님이나 원재현 선생님처럼 스터디를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스터디를 아마 진행할 거예요. 스터디를 진행할 거고요. 작년에 저희 이 강사들 저랑 원재현 선생님 뭐 이렇게 했을 때 생각보다 진짜 합격률이 유예 합격률이 높았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문제 시험 많이 보고 좀 많이 신경 써주고 그랬던 게 진짜로 합격률이 높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올해도 그렇게 할 거니까 열심히만 따라오시면 돼요. 열심히만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넘어가면 교재인데 교재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확실히 해커스다 보니까 해커스 교재 신경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재는 예전에 벌써 드렸는데 이 편집하시고 이런 게 저희는 뭐 드리면은 몇 주만 해도 되는데 해커스는 이제 교재를 잘 만들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1월 29일 날 출간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분들은 마스터본 제공하고 온라인 분들은 일단 PDF로 올려놓고요. 이 아직 편집은 안 된 그 자감만 맞춰놓은 파일인데 그거 올리고요. 1월 29일 날 출간되면은 이 오프라인 파일 내리고 온라인 파일 내리고 책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제가 하도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지금 편집은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29일보다 한 일주 정도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보시면 되고 저희 교재에 기본서 수준의 내용 정리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기본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또 이번에 개정 리스트 개정됐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기본서 수준의 내용 정리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 한 권만 보시면 돼. 다른 책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 한 권만 보시면 되고요. 이번 제 재무회계 연습 교재 특징이 뭐냐면 유형별로 한 문제 다 넣어놨어요. 그냥 만약에 정부보조금 문제면 정부보조금 한 문제에 정부보조금 주제를 다 넣어놨어요. 뭐 다른 책들 같은 경우에 정부보조금 주제들이 여러 문제에 상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전처럼 한다고. 저는 어차피 연습서인데 무슨 실전처럼 주제를 상계해 놓냐 그래서 한 문제에 주제를 다 넣어놨어요. 한 문제에 주제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트별로 주제 다 몰아넣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출문제 표시를 일부러 안 해놨는데 기출문제를 다 잘라가지고 단원별로 넣어놨어요. 그렇죠? 어차피 연계해서 하는 건 나중에 2기 때 연습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되고 우리 수업 진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총 76시간 19회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걸로 부족할 거예요. 고급 회계까지 하려면 이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고급 회계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유예 2기 때 아마 특강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쵸? 아시겠지만 물론 교재에는 고급 회계 들어가 있어요. 이 고급 회계가 진짜 계륵이죠. 과연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고급 회계를 제 생각엔 유예생쯤 되면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막판 되면 불안하기 때문에 야 올해 고급 회계 나온대 그러면 동차 때야 틀리지 뭐 이러지만 유예 때는 정말
어떡하지? 야, 고급 회계 제일 짧은 게 뭐냐? 뭐 찾아보면 말려요. 그래서 고급 회계를 들으셔야 되고, 저희 세무사 고급 회계가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한 12시간? 12시간 정도만, 4번씩 해서 한 3번? 12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혹시나 나온다 해도 다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급 회계는 특강으로 진행할 거라는 거 좀 아시면 되고, 두 번째 보시면, 저희 4시간 수업하고요. 퀴즈는 각 단원 종료시 볼 거예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업 한 번 하고 나면 그날 또 퀴즈 보고 한 번 하고 나면 그날 또 퀴즈 보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시험 보기 싫어서 안 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죠?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수업 준비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데 퀴즈 만드냐고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퀴즈는 단원별로 아마 일주에 한 번? 아니면 일주 반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단원 끝날 때마다 단원별로 퀴즈 볼 겁니다.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쵸? 열심히. 그래서 개별 첨삭 할 거고요. 이번에도 끝나고 나면 시험 보고 나면 제가 바로 뒤에 남아가지고 첨삭 할 거고요. 옛날에는 수업 3시간 반 하고 나서 3시간 반만 하고 퀴즈 했는데 이번에는 수업 4시간 다 하고 보강을 최대한 안 하기 위해서 퀴즈는 따로 볼 거예요. 그래서 퀴즈 보는 날은 좀 늦게 끝날 거예요. 그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스터디는 유예 2기부터 할 겁니다. 하기로 결정했어요. 스터디 할 거고요. 수업은요, 일단 관련돼서 내용 리뷰하고 관련 유형 문제 푸는 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전혀 어려운 게 없고 넘어가시면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이 유예 강의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하고 갈게요. 여기 뭐 지금 저희 수업 보시면 원재훈 선생님이나 강경태 선생님 수업하시고 유예생의 당부의 말씀을 하시지만 두 분 다 유예생을 안 했기 때문에 유예의 마음을 몰라요. 두 분 다 동체를 하셨기 때문에 유예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저처럼 유예를 한 2번 정도 해봐야, 2차 시험을 4번 봐서 유예를 2번 정도 해봐야 이게 유예 때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드실 텐데, 이 첫 번째로 보시면 2차 시험은 그 합격할 것 같은 사람이 합격해요. 객관식 우리 1차 시험 때는 합격할 것 같은 사람 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이 붙는 경우도 많잖아요. 2차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냥 합격할 것 같은 사람 붙고요. 우리 이제 유예 1기 때 퀴즈 보고 성적 공시하고 유예 2기 때도 이제 시험 보고 성적 공시하고 하면 그 순서대로 붙어요. 우리 저희 학원 뭐 유예 몇 년 했지만 한 번도 예외 사항이 없었어요. 그 순서대로 붙어요. 그러니까 그 2차 유예생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행 말하지 말고 진짜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꾸준히. 그렇죠? 꾸준히. 물론 밑에 있다가 올라오는 경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기 순서가 결국에는 2차 시험 때는 이 성적 순서가 열심히 한 순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쵸? 재작년에 저희 학원에 동차했던 친구 보면은 처음 만났을 때, 유예했던 친구를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데 얘가 과연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1차 시험 붙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잘 모르는 학생이었는데 그냥 진짜 다 하더라고요. 소처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처럼 그냥 다 하더라고요. 유예 때도 그냥 막 소처럼 하더라고요. 혼자. 내가 뭐 이것까지 막 근데 다 하더라고요. 근데 걔만 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은 요행 말하면 안 돼. 합격 꾸준히 공부해야 되고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2차 시험은요. 시험 끝나고 나왔을 때 붙은 것 같다 그래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2차 시험은 시험장 딱 나올 때 떨어진 것 같으면 그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히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수험 기간 중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 유예 기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동차 때는 정신없이 기본반에서 객관식반 하고 막 1차 붙고 막 동차에서 뭐 진짜 몸이 피곤한 거지 심적으로 힘든 순간은 없었는데 실제로 유예생은 심적으로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일단 멀잖아. 우리 시험 보려면 아직 8개월이나 남았어요. 벌써 몇 달 전부터 공부했는데 8개월이나 남았다고요. 이게 과정도 많고 막상 시험 보면 성적도 안 오르는 것 같고 진짜 이거 떨어지면 또 끝이고 1차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적으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보면은 그 막 기본반 때 뽀송뽀송하고 이뻤고 막 잘생기고 이랬던 애들이 유예생 되면 폭삭 늙는다고요. 이게 진짜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기독교인인데 교회 안 가거든요. 교회 안 가요. 교회 안 가는데 유예 때랑 4차 때는 새벽 기도를 갔다니까요. 가면 아무 기도도 안 해.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왜죠? 한 번만요.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뭐 요 얘기 하다 오는 거야. 그런데도 너무 힘드니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 온다니까요.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 1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유예생은 진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 멘탈 관리라고 하죠.
흔들리지 않고 슬럼프 없이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로 아셔야 되는 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루도 거르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매일 하루에 앉아서 5시간 수업 듣는 시간 빼고 앉아서 5시간 공부하기로 했으면 앉아서 5시간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원재훈 선생님이나 강정 선생님은 체력이 좋기 때문에 옛날 학생 때도 하루에 막 열 몇십 시간씩 한다고. 근데 저희 같은 범인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막상 유예생 되면은 시험이 멀잖아. 압박감이 멀다고요. 언제부터 압박감 느낄까? 지금 압박감 들어요? 솔직히 안 들잖아. 안 들잖아요. 안 들잖아요. 언제쯤 압박감 드냐면 1차 시험 끝나면 압박감이 시작돼요. 대부분 그래요. 왠지 알아? 1차 시험 끝나면 이제 내가 아이고 저 이제 1차 공부하는 새끼들 막 이러다가 걔네들이랑 같이 막 동참한다. 막 시험 본다고요. 근데 나만 점수 잘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안 돼요, 공부가. 나 마음속으로 3차를 향해 달려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예 일기가 진짜 중요한 게, 동차생이랑 유예생이랑 유일하게 실력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유예 일기예요. 좀 차분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막상 열심히 할 것 같지만, 나도 알아요. 막상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안 한다고. 금요일 밤만 되면 둥실 토요일 날 쌩으로 놀고 일요일 날 쌩으로 놀고 월요일 날 일요일 날 술 마셨으니까 월요일 날 또 논다고요. 그래서 또 막 충격 먹어갖고 월요일 날 놀았으니까 화요일 날 한 12시간 공부하고 수 목 또 놀고 금요일은 금요일이니까 또 놀고. 진짜 이렇게 된다니요. 그러면은 우리 1차 시험까지 금방 가요. 제가 2차 시험 4번 봤다고 그랬잖아요. 동차 때 유예 때 붙을 수 있었는데 유예 때 떨어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 일주일에 막상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이틀도 안 됐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 하루에 5시간씩이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일요일 날 놀고,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기본 강의 때랑 동차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첫날이니까 좀 잔소리를 좀 할게요. 이거 일정표 세워서 이 독서실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놔둔 다음에 시간을 다 써요. 9시부터 시간별로 12시까지 24시까지 다 써요. 20시까지 다 쓴 다음에 그 타임워치 사셔갖고 다 있잖아요. 타임워치로 진짜 앉아서 공부한 시간을 기록해봐요. 그럼 생각보다 시간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6일이면 30시간이잖아. 하루에 일주일에 30시간 공부하는 걸 목표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근데 안 나온다고요. 30시간이 진짜 안 나와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24시간 나올까 막 그랬다고요. 24시간이면 하루에 12시간이면 이틀밖에 안 되잖아. 그럼 나머지 5일은 뭐 했어?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유예 때 제일 중요한 건 습관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습관을 기르는 게. 앉아서 꾸준히 매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해. 그래야 4월 되면 진짜 불안하다니까? 4월 이제 시작되면 진짜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과 함께 막 1차 이제 붙은데도 부러워. 아, 쟤는 내년에 기회가 또 있나? 부럽다. 1차 볼 걸.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게 안 되려면은 그 지금부터 유예일기 때 4월 초까지, 4월 말까지 앉아있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험 임박했을 때 시간을 확 늘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제가 그동안은 원지원 선생님 세무회계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세법이랑 세무회계 때문에 뭐 얘기를 못했는데, 이거 제일 중요해요.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 물론 저한테 연락한 애들은 회계학 잘 나온 애들만 연락을 했겠지만, 합격한 애들 점수 보면은 놀라워. 세무회계, 그러니까 회계학 2, 세법학 1, 2, 40점, 50점대라고요. 40점 후반대, 50점 초반대야. 솔직히 말할게. 50점 초반도 거의 없어. 막 세계학 2, 세법학 1, 2가 40점 후반대나 50점 딱 근전이라고요. 근데 합격했어. 이유가 뭘까요? 저한테만 연락한 친구도 있겠지만, 회계가 80점 훌쩍 넘으면 다른 게 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 이번에 회계학 97점 받은 친구도 보면은 점수를 까면 안 되는데, 그 친구들 다른 세 가지 과목이 좋지가 않아. 점수가. 근데 훌쩍 넘잖아요. 회계학 1부 97점 받으니까 뭐 다른 게 뭐 꽈락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여학생도 전 합격한 친구인데 보여줬는데 평균 60점 넘었다는 거예요. 대박. 다 60점 넘은 거예요? 아니요. 회계만 90점 가까이, 80점 가까이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저도 성균관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다고. 아, 내가 수학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더 좋은 대학 갔을 텐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저기 그 진짜 이 진짜 뭐 한 1%, 2% 사이까지 가면은 극한까지 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문제 더 맞는 건 진짜 극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세법학 1, 2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세법학 1, 2 세무에 특히 회계학 2 같은 경우에 그 6점 맞으려면 진짜 몇 년 해야 돼.
극한까지 가야 된다고요. 근데 회계학원은 조금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고득점이 나와요. 지금 다른 학원 선생님들도 OT 영상 보면은 회계학 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하는데 저는 옛날에 안 믿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회계학 원에서 고득점 하셔야 다른 데서 커버가 돼. 세법학 암만 열심히 하고 세무회계 아무리 열심히 해도 60점 넘는 건 진짜 신의 영역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동차 때 우리 세법학 처음 하고 세무회계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 몰빵하고 사실 재무회계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재무회계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유예 때는 재무회계도 시간을 많이 써야 돼. 이거 고득점 해야 합격한다니까요. 합격한 애들 보면 재무회계 다 회계학 원이 최소한 다 70점 이상이에요. 안 그러면 합격을 못해. 평당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회계학 원 중요합니다. 이제 유예생 되셨기 때문에 회계학 원에서 고득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회계학 원 대충 하고 세법학 원투 세무회계에서 60점 이상 맞겠다?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그거는 우리가 못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과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안 된다니까요. 그쵸?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얘기해서요. 이제 다 마쳤고요. 우리 이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익 먼저 할 거예요. 수익. 여러분들이 수익 동차 때 열심히 공부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까먹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다시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수익은 올해도 중요해요. 수익은 올해도 중요해. 일단 작년 기출문제를 보면 수익이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요. 아직도 나올 게 무궁무진해. 제가 볼 때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한 세트가 나왔죠. 그렇죠? 하지만 수익은 아직도 무궁무진해. 보시면 수익에서 크게 나올 수 있는 토픽이 첫 번째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야? 진행 기준 아니야.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이슈였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뭐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게 우리 아파트 분양 공사가 있었고, 요거는 실무적으로 중요했고, 이거 진행 기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결론은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아파트 분양 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진행 기준 못 쓴다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뭐 있어요? 이건 우리 배운 건데. 우리 배운 것 중에 라이선스 있었잖아요. 라이선스 접근권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권에 해당한다면 진행 기준을 못 쓴다고요. 이거 이번에 우리 출제됐잖아요. 작년에. 그쵸? 여러분 싸웠잖아. 막 그 수험생들 많이 싸웠잖아. 야! 이거 접근권이야. 진행 기준. 문제. 그런 단서는 하나도 없어요. 단서 없으면 뭘로 가요? 무조건 사용권이에요. 그쵸? 지금 실제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수익 기준서가 작년에 개정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진행 기준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중에서 기업들은 진행 기준 쓰는 걸 원해요, 안 쓰는 걸 원해요? 기업들은 진행 기준 쓰는 거 원해요, 안 쓰는 거 원해요? 쓰는 걸 원하지. 왜 원해? 여러분 간단해. 내가 2년 동안 일을 해주는데 인도 기준을 쓰면 이때 인도하기 때문에 이때 수익으로 인식한다고요. 그럼 내가 100원 받기로 했으면 인도 기준을 쓰면 2년 후에 100원 수익으로 잡는다고. 근데 진행 기준을 인식하게 되면 요때 진행률이 50%면 X1년에 50원을 미리 수익 잡을 수 있다고요. 조금이라도 수익을 빨리 잡는 게 좋기 때문에 기업들은 진행 기준을 선호한다고요. 근데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거나 라이선스 접근권을 사용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실제로 회사들도 마찬가지야.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증거를 못 대면 무조건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출제된 기출문제도 당연히 라이선스 사용권으로 보는 게 맞다고요. 당연히 사용권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게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슈가 됐던 게 뭐였어요? 이슈가 됐던 게 수행의무 중에 뭐 수행의무. 옛날에는 하나의 거래로 봤는데 이젠 수행의무를 구분하기 때문에 수행의무 안에 한 가지 계약 안에 여러 가지 수행의무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큰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시험 나왔던 것 중에 뭐 있었어? 보증이 있었잖아요. 보증 용역 있었고, 보증 용역 또 뭐 있었어요? 우리 뭐 그냥 별도의 이 안에 별도의 수행의무 구분하는 게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것도 출제가 됐다고요. 작년에 그 한 문제에 요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출제가 됐어요. 다 나왔네요, 선생님. 중요한 거 다 나왔잖아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 계산 문제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게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계약의 변경이 빠졌다고요. 계약의 변경 안 나왔잖아요. 우리 처음에 좀 오늘 배우겠지만 계약의 변경 되게 어려운데 안 나왔다고요. 그쵸? 회계사도 안 나오고 계약의 변경 안 나왔는데 제가 왜 올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일단 요거 두 개가 수익에서 요거 두 개가 큰 이슈였는데 이거는 아무튼 이슈만큼 나왔기 때문에 그 우리 기출 문제가 나쁘진 않아. 나왔기 때문에 이슈는 다 건드려줬다고요. 근데 얘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꽤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리스가 개정됐잖아요. 우리 보면 리스의 변경이 있다고요. 개정된 리스를 보면 리스의 변경이라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건물을 우리가 10층을 빌렸는데 중간에 5층만 빌리고 5층 반환했대. 이런 게 리스의 변경인데 이런 게 계약의 변경이라고요. 원래 5층만 쓰고 있었는데 건물 2층 더 얻었대. 돈 더 주고. 이런 게 계약의 변경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스가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나올 수 있는데 계약의 변경, 수익 계약의 변경이랑 묶어서 내면 아주 문제가 좋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요게 1순위가 아닐까 소심하게 한번 밀어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계약의 변경도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수익은 올해도 중요해. 작년에 나왔으니까 제낄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올해도 중요해. 올해도. 실제로 IFRS 도입하고 나서 세무사 2차 시험을 보면 재평가 문제가 2번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작년에 나왔다고 제끼면 안 돼. 자, 그럼 가보죠. 자, 우리 수익인데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기본적인 얘기. 우리 일반적으로 수익의 인식 기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의 인식 기준 우리 요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말고 요거 그냥 들으시면 돼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말고 수익 인식 기준 어떻게 돼요? 벌써 까먹었어요? 우리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 인식하잖아요. 그쵸?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 인식한다고. 실현주의가 뭐예요? 그쵸? 실현주의는 실현 기준이랑 가득 기준이 만족되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죠. 실현 기준이 뭐야? 권리. 가득 기준이 뭐예요? 의무. 내가 할 거 다 하고 돈 받을 수 있으면 수익 인식하라는 소리가 실현주의잖아요. 그쵸? 우리 이거 배웠었어요? 그럼 보면 보세요. 만약에 실현주의가 만족돼. 내가 돈은 받을 수 있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돈은 받을 수 있대. 그럼 요 경우에 가득 기준을 구분했었죠. 기억나시나? 가득 기준을 구분했었다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실제로 생산 중일 때, 완성됐을 때, 고객에게 인도했을 때,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생산 중일 때는 어떻게 돼? 진행 기준 썼었잖아요. 그쵸? 실현 기준을 만족한다면 완성 기준 뭐 썼어? 이 완성 뭐야? 완성 기준 썼었잖아요. 그래서 진행 기준은 주로 용역에 제공해서 사용되고 완성 기준은 어디서 사용됐어요? 그치? 재고, 농림업, 송아지, 우리 집 젖소가 송아지를 딱 낳네. 송아지 태어나는 순간 수익이잖아요. 이게 완성 기준이에요. 그쵸? 우리 집 젖소가 우유를 짰더니 우유가 나왔어. 만들어지는 순간 수익이라고요. 인도는 뭐야? 이게 인도 기준이고 요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재화의 판매죠. 재화의 판매는 인도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했다고요. 여기서 인도는 재화를 인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재화를 인도하는 게 인도 기준입니까? 재화의 판매에서 인도 기준이면 재화의 판매가 재화를 인도하는 게 인도 기준이에요? 또리리 해당되는 재화의 위험과 보상이 인도되면 인도 기준이지 재화가 넘어갔다고 인도 기준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수익인식 기준은 요 얘기였다고. 조금만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해볼까? 나온 김에 만약에 실현 기준이 만족되지 않는데 실현 기준이 만족되지 않는데요. 실현 기준이 만족되지 않으면 가족 기준은 어떻게 돼? 돈 못 받을 것 같대요. 실현 기준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돈 못 받을 것 같다는 소리예요. 돈 못 받을 것 같으면 가족 기준은 뭘로 바뀌어요? 뭐였어요? 회수 기준으로 바뀐다고요. 야, 돈 못 받을 것 같으면 돈 받았을 때 수익 잡아. 이 경우도 돈 못 받을 것 같으면 회수 기준으로 바뀐다고요. 그쵸? 우리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인식하기 전의 기준이에요. 이게 없어졌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건 없어지지 않았고, 다만 이건 유지되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건 이 기준서를 따르라고 했다고요. 그쵸? 그럼 얘기해 봅시다. 이 기준서 왜 생겼어요? 이 기준서 왜 생겼냐고. 이 기준서가 왜 이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라는 기준서가 왜 생겼냐고요. 왜요? 왜요? 자, 보세요. 거래가 복잡해져서 늘 하던 얘기지만 이런 거래가 있다고. 학원에서 강의를 파는데 강의를 태블릿 PC, 겔탭 태블릿 PC에 강의를 넣어서 판대. 이렇게 판다고요. 이게 원래 100만 원이야. 이것도 100만 원이야. 근데 갤럭시 탭에 강의를 넣어서 150만 원에 판대요. 이 경우에 올해 우리 회사 매출이 좀 급한데? 우리 회사 매출이 좀 급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고객이랑 계약서를 써서 강의는 0원이고 무료고 갤럭시 탭을 150만 원에 파는 걸로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용역의 제공이니까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얘는 재화니까 인도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니까 파는 순간 150을 다 수익 잡을 수 있다고요. 따라오시겠죠? 하지만 올해는 수익이 괜찮은데 내년이 좀 걱정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갤럭시 탭을 0으로 계약서를 쓰고 강의를 150으로 만들면 요걸 진행 기준으로 뿌리기 때문에 수익이 뒤로 이연된다고요. 이렇게 이게 복잡한 거래는 아니지만 이런 거래가 나왔을 때 기존 기준서의 내용 갖고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아시겠어요? 우리 이번에 기준서가 개정된 이유는 기존의 기준서에 따라서 요 거래를 보게 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봐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야, 어차피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네가 계약서를 어떻게 쓰던지 네 계약의 형식이 차이가 나더라도 본질이 동일하다면 수익을 동일하게 인식해야지. 이게 이번에 기준서가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이라는 기준서가 나온 이유예요. 거래가 복잡해지니까 형식이 다양해지면서 본질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의 차이 때문에 수익을 인식하는 명확한 기준이 다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 형식의 차이가 나더라도 본질이 동일하다면 수익을 동일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서예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제 유예생쯤 되면은 자꾸 유예생 되면은 저도 그랬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정확히 이해가 돼서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이 2차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까도 봤지만 접근권, 사용권 봤지만 은근히 시험장에서 접근권 쓴 친구들이 더 많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풀기 때문에 여태까지 다 진행 기준이었으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유예일기 때 어려운 내용을 배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시험장 갔을 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 기준서의 목적을 보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 흐름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 유용자한테 보고하는데 적용할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이 기준서가 나온 겁니다.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로 거기 이제 교재 보시면 나오지만 첫 번째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정의를 보면 간단하죠. 계약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그 계약에 대한 해당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요거 얘기했고,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설마 저희 시험에 고객의 정의를 쓰라는 말은 나오진 않겠죠. 쓸 거 많은데. 하지만 고객의 정의하면 뭐야? 고객의 정의 좀 아셔야지. 고객의 정의는 뭐야?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이니까 우리가 영업 과정에서 산출한 산출물을 대가를 주고 교환할 수 있으면 그게 고객이라고요. 이거 줄여서 얘기하면 영업 활동에서 우리가 만든 걸 대가를 주고 교환하면 그 사람이 고객이라고. 근데 우리 작년의 기출문제를 보면 단답식으로 저희 세무사 시험은 OX를 묻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기서 OX가 나올 수 있는 거 두 가지만 체크할게요. 지금 이 1절에 첫 번째를 보면 OX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요거지. 요거 우리 기본 강의 때부터 했던 거.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의 비화폐성 교환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계약이 생기는 수익의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보시면 여기 오일뱅크가 있고요. 여기 SK 이노베이션이 있어요. 근데 얘가 기름이 거의 바닥났어. 저 바다에서 유조선이 오고 있는데 아직 일주일 남았어. 근데 기름이 바닥나서 기름을 팔아야 되는데 기름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SK텔레콤이 찬스다, SK이노베이션이 찬스다 하면서 팔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기름을 자기들도 조만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빌려준다고요. 빌려주고 나중에 유조선 들어오면 다시 보내줘. 요 경우에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를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한다고. 이유가 뭐예요?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화폐가 아닌 비화폐성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어렵지 않죠. OX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는 알 수 있어. 근데 이번에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이 해당 기준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그 실무 해석서 사례집을 좀 냈거든요. 거기 보면 요런 것도 나와. 요거 재밌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시험에 나오니까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는 정윤돈의 고객일까? 정윤돈은 해커스 아카데미의 고객일까?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의 고객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용역을 제공하잖아. 그리고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가 나한테 대가를 지불한다고요. 고객일까요? 아닐까요? 아이, 그래도 뭐 고객이겠어요. 지금 보니까 뭐 고객일까요? 아닐까요? 난 고객일까 아닐까요? 여기에 고객이 아니라고요. 왠지 알아요? 우리 보면 아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면 계약 상대방은 고객이 아니에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랑 제가 고객 관계가 아닌 이유는 위험과 효익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 한국회계기준원 지금 해석서에 나온 얘기야. 왜 안 쓰죠? 거기 써야 될 것 같은데 추가로 거기 셀프 스터디에 추가해서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는 계약 상대방은 고객이 아닙니다. 셀프 스터디에 추가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시험 2차 시험에 OX 문제를 묻는다면 거기 셀프 스터디처럼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에 비화폐성 교환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해.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는 거래 상대방은 고객이 아니라고요. 혹시 OX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체크해 놓을게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봤으니까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인식 5단계 한번 차분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쵸? 저는 작년에 유해 강의할 때 저희 시험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5단계 이거 쓰라는 문제 설마 나올까 했어요. 아니 나는 우리 좀 있으면 보겠지만 문제 1번처럼 사례를 주고 그 사례로 설명하라고 그럴 줄 알았지 이걸 그냥 쓰라고 할 줄 몰랐어요. 그쵸? 이젠 안 나오겠죠. 이젠 안 나오겠지만 우리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전체를 다시 한번 수업하기 전에 리뷰하는 그 프리뷰하기 입장에서 5개를 하나씩 지금 얘기해 볼게. 하나씩. 자, 일단 우리 봅시다. 우리 고객과의 계약에 생긴 수익 1단계 뭐 해줘야 돼? 1단계 뭐 해줘야 돼요? 계약을 식별해야 되죠. 계약을 식별해야 돼요. 우리 학원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만약에 강의도 주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갤탭도 줘요. 갤럭시 탭도 주기로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계약을 했다고요. 그럼 계약을 식별할 수 있겠지.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고 이제 우리가 강의 주고 갤럭시 탭을 강의에 넣어서 줄게요. 강의 넣어서 갤럭시 탭에 줄게요. 계약을 맺었어. 그러고 나면 2단계로 뭐해? 계약을 하고 나면 2단계로 뭐 합니까? 2단계로 수행 의무를 배분하잖아요. 수행 의무 배분이요. 수행 의무를 식별하죠. 수행 의무를 식별하잖아요. 자, 우리 요 경우에 우리 수행 의무 뭡니까? 수행 의무 뭐야? 강의 주는 거랑 갤럭시 탭 주는 게 별도의 수행 의무라고요. 그쵸? 여러분 실제로 이 기준서에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8월에 이제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여기 해커스 오픈할 때까지 5개월 집에서 놀았죠. 뭐 책도 쓰고 사무실 일도 했지만 오프라인을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놀았죠. 꿈결 같은 시간이었지만 집에서 돈을 벌어오라고 그래서 이 실무 강의를 많이 했다고요. 실무 강의를 많이 했는데 뭐 삼성전자 재무팀에 있던 분들도 실무 강의를 하고 뭐 중앙일보 기자분들도 실무 강의를 하고 현대 계열사 분들도 실무 강의 하는데 실무 강의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실무 강의하면 기업 실무 강의하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내용 가르칠까요? 이거보다 더 쉬운 내용 가르칠까요? 늘 궁금하지 않아? 실무 강의는 우리 이런 강의보다 더 어려울까 쉬울까? 1000배는 쉬워요. 거기는 실무 강의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분에 한 번씩 웃겨야 돼요. 그분들이 내가 뭔가를 배우겠다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오늘 교육이네 휴가네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이거 안 보시면 큰일 나요. 인생이 큰일 나요.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게 해줘야 된다고요. 실무 강의 몇 번 나가면은 그냥 계속 즐겁게만 해드리죠. 근데 그런 분들도 요거 얘기할 때 굉장히 이슈가 있었다고요. 이미 얘기했지만 이 가장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자동차를 팔면서 뭐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10년 무상 보증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은 옛날엔 그냥 자동차를 팔았다고요. 무상으로 10년 무상으로 AS 해드릴게요. 이런 조건으로 차를 팔아도 그냥 자동차 판 거기 때문에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팔고 자동차 인도한 시점에 다 수익으로 인식했다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기준소가 개정돼서 하나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수행 의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 개의 수행 의무로 나누라고 했다고요. 그럼 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예전까지는 미국에 10년 보증 조건으로 차를 팔고 파는 순간 다 수익 잡았어. 이번에 기준소 개정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왜? 차만 판 게 아니라 10년 무상 AS라는 용역도 같이 판 거기 때문에 차값을 요거 두 개로 배분해서 차값은 자동차 인도했을 때 수익 잡고 10년 동안 무상 AS 한 거 10년 동안 안 분해서 수익 잡아야 된다고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실무 강의했을 때 실제로 자동차 회사 계열사이시는 분이 계속 놀고 계시다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정자세로 집중하시더니 끝나고 저한테 막 자세히 물어보고 그랬다고요. 왜 그랬을까? 본인이 만약에 현대자동차 직원이에요. 지금 기준서 재무팀이야. 지금 기준서가 이렇게 개정됐어. 그러면 아싸 할 일이에요. 큰일 났은 일이에요 지금. 큰일 난 일이지 왜? 수익이 떨어진다고요. 그만큼 매출이 이윤에서 뿌리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 큰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 여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냥 들으시면 돼 전체 흐름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요. 또 있다?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이거에 타격받는 업종이 하나 또 있어요. 생각난 김에 많은 업종들이 타격받지만 또 하나 타격받는 업종이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업종 뭐 있을까? 게임 회사가 타격을 받는다고요. 게임 회사는 게임은 공짜인데 아이템은 유료라고요. 그럼 과연 이 아이템에는 수행 의무가 한 개만 있을까, 두 개가 있을까? 그것도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요거 기준서 개정되고 나서 아이템 판매에 대해서 이 아이템 판매가 아이템 파는 수행 의무만 있는 거지 사실 요거 사서 게임 공짜니까 게임 해주게 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그런 거에 대한 배분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좀 자세히 배울 거고 있다가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3단계로 뭐 해줍니까? 계약하고 내가 뭐 해줄 건지 확인하고 나면 3단계로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 가격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게 없는데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강의가 100만 원이고 갤럭시 탭이 100만 원이야. 따로따로 사면. 근데 내가 요거를 50만 원 깎아주기로 했으면 거래 가격이 150만 원 되겠죠. 이렇게 일단 세팅해 놓는다고요. 다만 이 거래 가격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거래 가격은 고정 대가랑 변동 대가가 있는데 변동 대가 금액을 어떻게 추정할 건지 여기가 좀 이슈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변동 대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고 변동 대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고 변동 대가를 추정하는 방법은 기대값을 이용하거나 두 개 중 확률이 높은 값을 이용하거나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얘기를 또 할 거고요. 넘어가서 4단계로 가면 이제 뭐 해줘? 4단계로 가면 그쵸 이제 거래 가격을 배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 가격을 배분한다고. 그럼 이 거래 가격을 배분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거래 가격을 배분하면 됩니까? 자, 봐봐. 거래 가격을 배분할 때 어떤 방법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돼? 지금 강이랑 겔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 150만 원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주기로 했어. 근데 이 안에 수행 임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요걸 배분해 줘야 돼. 각각의 수행 임무로 거래 가격을 배분해 줘야 된다고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했어요? 기억나시나?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했어?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했잖아. 이걸 따로따로 팔면 100만 원, 100만 원이야.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했는데 사실 개별 판매 가격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개별 판매 가격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요. 어떤 얘기가 중요할까? 어떤 얘기가? 어떤 얘기가? 여러분, 만약에 개별 판매 가격 얘기만 나와 있고 다른 얘기가 없다면 여전히 손익이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원래 나는 이번에 올해 수익을 많이 잡고 싶어.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우, 요즘에는 갤럭시 탭 개별 판매 가격이 200이고요. 강의는 거의 공짜예요. 똥값이에요, 똥값.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배분했다 하더라도 나는 좀 뒤로 수익을 진행 기준에 따라 뒤로 물려서 수익을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갤럭시 탭 요즘 누가 삽니까? 다 아이폰 쓰지. 이거 0 만들고 강의 개별 판매 가격 200 만들면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기준서 보면 무슨 조건이 들어가? 걔야 개시 시점의 개별 판매 가격이라고요. 요 문구가 들어가야지 추후에 손익 조작이 안 된다고. 요 문구가 있어야 나머지가 다 의미 있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얍삽이지만 객관식반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지만 이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 기준서 같은 경우 바뀐 수익 기준서 같은 경우엔 처음에 계약 개시 시점에 세팅된 게 뒤에 나중에 바뀌면 다 오답이에요. 처음에 계약 개시 시점에 세팅된 기준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럼 개별 판매 가격이 100원이니까 100 더하기 100 여기 100 여기 100 더하기 100 여기 100 해서 여기 75원 나오고 여기 75원 나왔어요. 자, 이제 5단계로 뭐 해주셔야 됩니까? 5단계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익을 인식해야지. 그래서 이때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데 요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 수익 인식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한 시점의 수익을 인식할 건지 기간에 걸쳐 이제 진행 기준 이렇게 쓰시면 안 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건지 이 구분해 줘야 된다고요. 그쵸? 다만 여러분 실무 얘기를 잠깐만 다시 해보면 이게 왜 이렇게 자꾸 그러지? 실무 얘기를 다시 잠깐만 해보면 실무 얘기를 다시 해보면 실제로 지금 이 기준서가 개정됐을 때 실무에서 이슈되는 건 일단 이게 이슈가 됐고 그동안 하나로 팔아서 다 수익 인식했는데 안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배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사실은? 이거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들은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길 원해요. 근데 이 기준서가 개정되고 나면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그쵸? 그래서 우리 기준서를 보면 야 네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려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돼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기업들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도 만족하지 못해서 다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로 바뀐 경우도 많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럼 보시면 강의는 이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진행 기준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면 되고 갤럭시 탭은 인도 기준에 따라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죠. 이게 고객과의 계약에서 나오는 전체 플로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우리 교재를 보시면 문제 1번 있는데 문제 1번을 제가 또 풀진 않을 거예요. 이거 완전 기본 예제 수준이잖아요. 유예반인데 문제 1번을 또 풀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혹시나 올해 시험에 이렇게 사례를 준 다음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인식 5단계를 통해서 이 수익 금액을 구해보라 하면 반드시 아래 풀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단계별로 제목들 써주시고 그 다음에 판단 근거 써주시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퀴즈도 보겠지만
요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면 그냥 막 쓰시는 분이 있는데 답안지 어떻게 쓰셔야 돼? 1단계 계약의 식별, 2단계 수행 의무의 식별 타이틀을 반드시 달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조금만 더 하고 싶 건데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 인식 5단계 봤으니까 이제 뭐 볼 거냐면 재무제표 표시 먼저 볼게요. 재무제표 표시. 그럼 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때문에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계정이 몇 가지가 있냐면 계약자산, 계약부채, 수취채권 요 세 가지가 일단 가장 대표적이라고요. 요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지우고 하시죠.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뭐였지 우리? 수행 의무를 이행한 경우가 있고요. 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수행 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또 뭘로 나오죠? 두 가지로 나눠요. 현금을 수령한 경우랑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로 나눈다고요. 우리 유해강이니까 수행 의무를 이행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건 알죠? 그럼 수행 의무를 이행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뒤에서 또 하겠지만 수행 의무를 이행했다는 게 무슨 말이? 수행 의무를 이행하면 수익을 인식한다며.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게 뭔데요? 예? 의무를 다해? 아니지. 그건 저 옛날 기준서고 이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면 수행 의무가 이행됐다고 본다고요. 뒤에서도 볼 거예요. 돌아와서 아무튼 수행 의무가 이행됐는데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 요 경우에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 얼마 얼마 하면서 이쪽에 뭐라고 그냥 수익 잡으면 되겠죠. 매출 잡아도 되고요. 수익 잡을 아니 매출 쓸게요. 매출. 계약 수익이라고 쓸까요? 계약 수익.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할 건데 수행 의무는 다 했는데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건 몇 가지로 나누죠. 내가 일은 다 했어. 돈도 못 받았는데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내가 일은 다 했어. 근데 저쪽에서 돈을 확실히 준다는 얘기는 없어. 계약서에 쓰지도 않았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요? 일단 내가 수행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계약 수익으로 수익은 잡아요. 반대쪽에 뭡니까? 이 경우에는 계약 자산이라는 계정이 오게 되죠. 그럼 우리 화면 보시면 계약 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의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내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 때문에 그 대가로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이게 계약 자산이라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럼 볼게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 돈 받을 권리를 내가 무조건적으로 갖고 있대. 얘는 돈 받을 권리가 무조건적이진 않아. 그럼 돈 받을 권리가 무조건적이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내가 수행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뭐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던 없던 내 수행 의무를 다해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된다면 계약 수익으로 당연히 잡죠. 그쵸? 반대쪽에 뭐가 옵니까?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면 수취채권으로 기재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 회계사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회계 처리도 물어봤기 때문에 요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좀 물어볼게요. 화면 보시고 좀 물어볼게요. 무조건적인 권리가 도대체 뭐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 무조건적인 권리래. 그럼 도대체 무조건적인 권리가 뭐야? 무조건적인 권리가 우리 여기 기준서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권리는 현재 지급 청구권이 있으면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급 청구권이 있으면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걸로 봐요. 뭐 이렇게까지 나올까는 싶지만 만약에 저희 문제에 무조건적인 권리다 이런 얘기는 없고 지급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회계 처리할 때 수취채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급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 계속 좀 물어볼게요.
두 번째, 무조건적인 권리가 존재하지 않다가 기업이 무조건적인 권리를 획득하게 되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지금 얘는 내가 수행임을 다 했고 그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었대.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어. 얘는 뭐야?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서 계약 수익 잡고 수취권 잡았대. 근데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가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면 어떻게 돼? 추후에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겼대. 추후에. 요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배웠잖아요. 걔야 자산을 까고 어떻게 해? 그 금액만큼 수치 채권으로 잡아주는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건설계에서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 봤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냐면 우리 기준서를 보면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지급기일 전에 기업이 고객에게 재원한 영역을 수연하는 경우 그 계약에 대해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하라고 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으면 수취채권이 무조건 1순위예요. 그렇죠? 수취채권 일단 쓰고 수취채권으로 남는 금액이 있으면 계약자산으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순위가 수취채권이 더 높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가 생기면 계약자산을 반드시 수취채권과 상계해야 됩니다. 따라오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부터 좀 지적적이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가볍게. 그럼 수취채권이나 계약자산은 손상차손 인식할까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 왜 이렇게 쫄아요? 물어보는 거야. 수취채권이나 계약자산은 손상차손 인식할까요, 안 할까요? 어? 수취채권이랑 계약자산이 뭔데요? 계정이 뭐예요? 수취채권이랑 계약자산이 돈 받을 권리잖아. 금융자산이에요. 수취채권이랑 계약자산도 돈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자산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취채권이랑 계약자산도 손상차손 인식합니다. 그냥 그렇죠? 가볍게 이거 뭐 쓰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소리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 이제 여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 얘기를 보면 수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현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고요.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그럼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현금을 수령했대. 요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일단 돈 들어왔으니까 현금 회계 처리 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뭐 해줘야 돼? 반대쪽에 돈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해줘야겠지. 돈 받았으니까 이제 수행 의무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뭐라고 잡아요? 계약 부채라고 회계 처리하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죠. 타임. 계약 부채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계약 부채가 많으면 만약 봐봐. 어떤 회사를 봤더니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자본이 100인데 계약 부채가 500이래요.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마냥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자본은 100인데 부채가 500이래요.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나쁘다고 마냥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왜냐면 여기 부채 구성 내역을 봤더니 100원은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될 부채인데 나머지 100원은 뭐야? 계약 부채래요. 나머지 100원은 뭐야? 계약 부채라고요. 자,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나쁜 편입니까? 좋은 편입니까? 나머지 100원이래. 나머지 400원이. 어때요? 어때요? 좋은 편이지. 왜 좋은 편이에요? 돈 받았으니까? 또? 에? 일만 해주면 되니까? 좋은 편이에요. 계약 부채는 나중에 내가 수행 의무를 다 하고 나면 뭘로 돌아가? 계약 수익으로 돌아갈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만간 자본으로 갈 애라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계약 부채가 400 있다면 이런 구조라면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수행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 현금을 받으면 계약 부채를 재무제표에 계산한다, 회계 처리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약 부채는 나중에 내가 수행 의무를 다 했을 때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볼게요.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면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내가 할 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받았는데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도 없대. 그럼 회계 처리할 게 없겠죠. 뭐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요 경우는 이런 경우야.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몇 월 며칠 날 돈을 받아야 되고 며칠까지 무조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취소가 불능한 계약이래. 이 경우엔 내가 수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직 현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길 수 있다고요. 계약서를 써서 취소 불가능이야. 1월 5일까지는 돈이 들어와야 되고 내가 2월까지는 일을 해줘야 된대. 그럼 돈은 1월 5일까지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와. 근데 취소 불능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받아낼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뒤에 좀 있으면 문제 나와. 그럼 요 경우엔 회계 처리 어떻게 해? 이거 우리 이번에 나왔다. 이게 어떻게 하면 회계 처리해야 되요? 수취 채권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내가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으면 수취 채권으로 회계 처리해요. 돈이 들어오겠지. 여기 뭐라고 쓸까? 그치.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나도 이제 일해줄 의무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 계약 부채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 회계사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익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내면서 그냥 요거 회계 처리해보라고 하는데 결국 요 판단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 회계 처리도 아셔야 돼. 우리도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 쓰는 거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요.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자, 그럼 계약부채 보시면 기업이 고객에게 이미 받은 대가 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를 얘기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죠. 첫 번째,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해? 우리 건설계약 동차 때 했는데 건설계약 동차 때 회계처리 보면은 계약자산이랑 계약부채 상기하지 않나? 내가 한 것보다 돈 더 많이 받으면 자산 없애고 계약부채 잡고 내가 한 것보다 돈 더 조금 받으면 계약 부채 없애고 계약 자산 잡았잖아요. 상기할 수 있다고. 우리 기준서를 보시면 상호 의존적이므로 계약 자산과 계약 부채는 재무제표에 순액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건설 계약의 회계 처리가 계약 자산과 계약 부채를 상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이런 거 질문한다고. 선생님, 그럼 수취채권과 계약 부채는 상기할 수 있나요? 그건 상기 못하지. 수취채권은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현금이나 똑같아요. 계약자산이랑 또 성격이 다르다고. 그래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기할 수 있지만 수취채권과 계약부채는 상기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정리했고 넘어가서 그럼 문제 2번 빨리 좀 풀어볼게요. 문제 2번. 문제 2번. 자, 보시죠. 지우고 좀 풀어볼게요.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한영은 X1년 1월 1일 고객에게 3월 31일 날 제품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X1년 1월 31일 날 대가 1,000원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난 받아야 된다고요, 한영은. 그런데 고객은 X1년 3월 1일 날 대가를 지급했대요. 어머, 1월 30일 날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네. 한영은 X1년 3월 31일에 제품을 이전하는 수행 의무를 이행하였다 나오네요. 자, 그럼 물음 1번 보시면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인 경우, 물음 2번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인 경우, 이렇게 각 일자별로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타입 물음 1번과 물음 2번의 차이가 뭐예요? 물음 1번과 물음 2번의 차이가 뭐야? 물음 1번은 계약을 취소했기 있기 때문에 1월 31일 날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어차피 돈 못 받을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물음 2번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돈 받을 권리가 1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생긴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음 1번과 2번의 차이는 내가 현금을 수취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고요. 회계 처리 해볼게요. 자, 보시죠. 1월 1일 날, 자, 나눠서 하자. 이렇게 물음 1번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랑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요.
자, 일단 1월 1일 날은 당연히 회계 처리할 게 없겠죠. 계약만 했으니까. 계약만 했는데 무슨 회계 처리야.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자, 우리 보세요. 1월 31일 날 대가를 받기로 했는데 대가 안 받았잖아요.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1월 31일 날 못 받았잖아. 그럼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게 없죠. 계약이 끝났나 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면 나는 이날 지나고 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수취채권 기재하시고 뭐 기재하시면 돼? 아이고 내가 이제 뭔가를 해줘야겠네. 계약부채 기재하시면 되겠죠. 그쵸? 생각보다 요 시점에 회계 처리하는 거 잘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나온다니까. 자, 이러고 나서 실제로 3월 1일 날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3월 1일 날 대가를 지급받았어요. 그럼 회계 처리를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금 1,000원 이쪽에 뭐라고? 이제 아직 내가 의무 안 해줬으니까 계약부채 1,000원 잡아주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을 때. 뭐 어려워요. 아이고 여기도 1,000원 써야겠지. XX 네, 1,000원. 1,000원. 현금 1,000원 들어왔으니까 이제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사라져야겠지. 그래서 수취채권으로 1,000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3월 30일 날 뭐 하면 돼? 내가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드디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계약부채 상계하면서 계약수익 잡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계약부채 상계하면서 계약수익 잡으면 된다고요. 할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은근히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문제 14번 볼까? 문제 14번? 문제 14번에 물음 2번 보시면 문제 14번에 물음 2번 보시면 그게 작년 회계사 2차 기출문제인데 맨 마지막 물음 보면 그냥 요거 회계 처리 물어봤다고요. 그쵸? 이따 풀 거지만 뒤에서 풀 거지만 이따가 그래서 이거 재무제표 표시 공시도 명확히 아셔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일단 OT랑 1교시 마쳤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